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제 진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힘, 자기 혁신이란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여러분들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최영목 수장이고요. 한국 진로 코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10여 년간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저도 직업관이 이제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혼자서 가정을 꾸리지 않을 때와 가정을 꾸린 후에 변화된 모습들이 있고, 그전엔 저의 꿈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직업관이었다면 결혼 후에는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과 일에 대한 균형을 이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세상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이 일을 하는 강사로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런 트렌드를 읽지 않으면 강사로서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진로 트렌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제가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 이런 변화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으로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 정서와 마인드셋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자기 혁신을 이루는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트렌드 첫 번째요. 자, 이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누구나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코로나.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뭐 후에라고 하는 영어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세상은 정말 많게 변화되었고, 저 또한 이것을 위해서 변화에 발맞춰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정말 많이 변화되어 있고 11월 달 이후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산업 전반의 모든 기반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전엔 내가 이건 하기 싫어도 선택을 그냥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사회 기반이 전반적으로 디지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특별히 여러분들 원격 수업 같은 거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쇼핑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제한되는 활동과 촉진되는 활동이 두 가지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제한되는 활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광이나 또 여러분들 쇼핑, 외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고 스포츠, 특별히 좋아하는 여러분들 축구도 잘 못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제약이 돼서 이 활동들, 제한되는 활동은 어떻게 해요? 자, 산업 전반적인 시장이 줄어들게 되었고, 자, 촉진되는 시장이 뭐겠어요? 바로 온라인과 연결된 디지털화된 이런 부분들, 음식 배달 서비스라든가 홈밀키트,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헬스클럽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홈 트레이닝,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촉진돼서 극명하게 잘 되는 시장과 안 되는 시장이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초성 게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아시는 분, 우리 여기 창동 청소년 수련가, 청소년 센터에 한번 여러분들 글을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자,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경제적인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표준이 변화되었다. 뉴, 새로운 노멀, 표준. 새로운 표준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를 코로나 이후로 산업이 갑자기 바뀌게 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의미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세하게 한 다음 페이지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공황 상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경제적으로 나라에서 국채를 막 반영하거나 돈을 막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개입해서
막 투자를 막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회복이 됐던 1세대를 뉴 노멀 1.0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고 대면 접촉이 안 되고 일하는 환경이 바뀌면서 뭔가 협업과 솔루션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을 전문가들은 뉴 노멀 2.0이라고 하는 버전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 내가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8가지로 한번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원격 근무. 제 아시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지금 재택근무해서 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컴퓨터나 이런 제반 사항들을 사기 위한 그쪽 시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원격 학습도 마찬가지고 홈밀키트 집에서 직접 끓이기만 하면 홈밀키트 시장도 커지고 그리고 책 배달 서비스, 원격 의료, 멀리 있는 근거리,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원격 의료 사업을 계속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동영상 스트리밍, 자,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나 뭐 왓챠 이런 부분들이 스트리밍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 못한다고 해서 집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 덤벨이나 아니면 바벨 사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게 턱걸이에요. 턱걸이. 저도 이제 턱걸이를 많이 해봤거든요. 한 10,000개까지 도전해본 프로젝트를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이 홈트레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음식 배달 로봇이 심심치 않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이 바뀌고 있는 예시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용어, 자, 언택트랑 온택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언택트는 말 그대로 on,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니다. 자, 뭔가 컨택트, 나는 누군가랑 뭔가 대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사람 없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을 언택트라고 하고, 저희는 여러분들 줌이나 이런 수업들을 할 때 사용하는 대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만나는 뭔가 대화를 오고 가는 것을 바로 뭐겠습니까? 영상 대면, 화상 대면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용어들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것도 시대에 발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전에 한 3, 4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죠?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4차 산업혁명은 그 당시에 제가 스마트폰에 빅스비, 자, 우리 음악 틀어줘 라고 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웨어러블 해서 시계 차가지고 스마트폰에 연결된 거 웨어러블 찾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3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디지털 세계랑 현실 세계, 이것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정재승 교수님이 이렇게 용어를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여러분들 구분 안 하고 이것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일상에서 무척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겠어요? 자,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거래를 하고 뭔가 사고 파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모바일 결제, 여러분들이 보고서 비교 분석하고 바로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었죠. 디지털화된 현실 세계와 이게 일치하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IT 회사가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와 같이 겸하면서 은행을 만든 사례들. 그래서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뱅킹 결제하고 카카오 뱅킹이나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핀테크라고 하는 것은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 기술이 접목한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핀테크 시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주의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여러분들 용어를 다시 한번 여기 부분을 보면서 디지털 세계, 현실 세계랑 이 현실 세계를 아톰의 세계, 즉 원자로 구성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어를 또 온라인 세계에서는 비트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셔서 뭔가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상에 있는 부분들의 용어를 비트의 세계, 이 두 가지 용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정 카메라 어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이 부분을 잘 사용은 안 하지만 제 아내랑 우리 주변의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자, 여기 고양이 모양에 있는 이 귀 있죠? 이것을 바로 디지털이라고 해요. 이것을 비트. 그리고 동그라미 얼굴, 이 얼굴을 나온 거는 현실 세계, 아톰이라고 표현해서 이것을 일치하는 것,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 몬스터 잡기 유행한 적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몬스터가 하나 나타나면 이거는 비트, 디지털 세계고요. 그 옆에 나오는 뭐 잔디나 이런 나무들, 이런 배경들은 현실인 거죠. 현실을 바로 아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순간 내가 4차 산업혁명에 한 걸음을 떼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의학적으로. 그래서 스위스 로잔대 이제 연구진들이 이 척수 손상, 허리가 다친 거죠.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된 원숭이를 가지고 치료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했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사건인데요. 머리에 칩을 이제 척수 신경이 이제 마비됐으니까 머리에 칩을 삽입하고 나서 내가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이것을 바로 어디 신경을 거치지 않고 다리로 바로 전달을 해가지고 이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는 연구를 해서 이것을 성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시대까지 올 거예요. 물론 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계적인 CEO 누구죠?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나와 있죠. 앨런 머스크가 또 뉴럴링크라고 하는 신경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는 두뇌 칩을 이제 2020년에 벌써 만들고 이것을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칩은 이제 사람의 뇌 활동을 측정해서요. 어떻게 해요? 이 칩을 삽입하면 AI 칩을 이식하면 뇌신경과 이제 컴퓨터 칩이 연결이 되면 컴퓨터 부팅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쫙 보면 어떻게 돼요? 책이 내가 쭉 넘기면 이거 다시 스캔이 돼가지고 머릿속으로 연상이 돼서 이것이 증강현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보는 여러분들 웹툰 아나요, 이거? 혹시? 목요일날 나오는 네이버 웹툰. 나노마신이라고 하는 걸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천여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미래에서 온 자기 후손이죠. 후손이 천여운이 죽어가는 천여운에게 이 나노 머신을 삽입하면서 이 사람이 절대 천상천하 유아독전 절대 강자가 돼가는 이제 그런 스토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런 증강현실들이 바로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사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 바쁘고 이런 시간이 짬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스캔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책을 쫙 한번 훑으면 책이 참 머릿속으로 촥 해서 10분 이내에 이제 150권을 이제 머릿속으로 촥 여기서는 무공 비급을 150권을 쫙 스캔한 다음에 그리고 본인만의 시각 이제 내공을 이제 증진하기 위해서 증강현실을 하고 그것을 뇌로 전이해가지고 증강현실로 나타내서 이 가상으로 이제 대련을 해서 무공 증진이 굉장히 빨라지는 사례.
그리고 본인이 다쳤을 때 어떻게 자가수복하나 신체 제어를 해가지고 뭔가 신체나 이런 것들이 다쳤을 때 자가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쁜 균들을 빠르게 빼낼 수 있는, 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현실이 눈앞에 이제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부각되는 산업이 있고, 그리고 사라지는 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로봇이 대체할 직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없어진 게 텔레마케터. 여러분들 요즘은 제가 이제 텔레마케터 시장이 왜 없어졌냐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여러분들 AI가 여러분들 그냥 음성 녹음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계속 돌리는 시스템을 여러분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화를 받으면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 스포츠 심판도 이제는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스포츠 심판이 그전에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심판에게 의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VR, 이런 게 어느 순간 여러분 VR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되고, 그 VR이 도입되면서 심판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로봇이 대체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메이저리그에서 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마이너리그의 이 로봇이 스트라이크랑 볼을 판정하고선 이것을 가지고 빗대어서 시비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이것을 메이저리그에 곧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일, 단순한 직업들은 다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시고, 감정을 다루는, 뭔가 사람과 놀이하고 교감하고 이런 일들은 천천히 여러분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래의 학자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례로 로봇과 이제 졸업식, 코로나로 인해서 졸업식을 하는 진풍경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로봇 시장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거든요. 로봇 택시가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그것을 지금 상용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볼 수 있게 될 시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직업교육, 불과 5년에서 한 6년 사이에 이런 직업군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3D 프린터, 로봇 공학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유망 직종이고, 청소년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직종에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5G라고 하는 거대한 인터넷망이 구축되면서 빅데이터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 다음 인터넷이, 더 빠른 인터넷이 나오면요, 이 빅데이터 전문가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걸어 다니는 컴퓨터가 바로 자동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유망 직종이 뭔가 산업기술이 개발되면서 직종도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업무를 하는 이런 직장들, 콜센터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라질 직업이 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0대 이런 산업들을 보면요, 뭐 AI 있고, 의료 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 있고, 그리고 자동차,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10대 산업으로 분류됐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겠어요? 여기에 직업이 많이 어떻게 생산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문과, 이과 뭐 이런 계열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메가트렌드,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미래와 직업의 변화, 메가트렌드 5가지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치료 첫 번째, 두 번째는 차세대 교통수단, 세 번째 식품의 미래, 네 번째 안면 인식 기술, 다섯 번째 로봇의 발전. 그 첫 번째 디지털 치료,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서 여러분들 주사를 맞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상이었다면 디지털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먹는 알약이나 주사 대신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바로 디지털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VR 증강현실이나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뭐겠어요? 코로나로 이 디지털 치료제가 가속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미국에서는 벌써 태블릿 PC로 아켈리 인터랙티브 이제 랩에서 벌써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는 병원에 가면 이 어플 다운받으세요 라고 해서 처방을 내리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치료에 대한 부분들 내가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직업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야? 차세대 교통수단 Flying Cars인데요. 여러분들 차세대 교통수단 바로 나르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전에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자율주행 자동차. 지상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5단계로 나오는데 이제는 3단계, 우리나라는 3.5에서 4단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3단계는 차선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앞에 차와 이제 간격을 좁혀지거나 이럴 때 브레이크를 알아서 이제 밟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5단계가 되면 뭐 어떻게 됐어? 자, 우리 운전자는 주의 깊게만 이제 눈으로 보고 운전대를 안 잡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환경과 연결되는 탈내연기관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2030년, 2025년 뭐 이렇게 각 나라별로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 즉 뭐 디젤과 휘발유를 쓰는 이런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탄소 제로 시대에 살기 위해서 자동차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쯤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디젤 자동차 그리고 휘발유 자동차는 골동품이 돼서 이것을 사고 파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각 나라별로 벌써 코스타리카나 이 나라는 21년에 탈내연기관을 아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지도 않는다라고. 근데 각 나라별로 연도의 차이가 있지만 늦어도 2040년까지는 탈내연기관의 모든 나라가 함께 동참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타는 그런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도시 이동의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현대자동차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르는 자동차 시장을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개발화가 됐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뒤늦게 이제는 가고는 있지만 벌써 상용화 시점까지 이제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버나 뭐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온 뭐 택시나 이런 것들이 막 상용화됐고 지금 미국에서 막 시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선점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업의 이 성공과 존망이 이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탈내연기관이 친환경이 돼서 이제 지상에 있는 자동차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패권을 다룬다고 하죠. 이 시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늘 나르는 이 자동차 시장에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전기자동차 화석원료를 전기차의 시대를 만들겠다. 사이버 트럭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솔라시티를 만들겠다. 그리고 민간에게 우주선을 값싸게 제공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X를 만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도 한번 언급했던 앨런 머스크 CEO예요. 자, 앨런 머스크를 바라보면 이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앨런 머스크의 이제 철학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다 값싸게 사람들에게 제공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처음에 독점적으로 아주 선두주자를 하고 자율자동차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우주개발 직접 본인이 이런
연료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공부하고 배워서 이것을 가장 많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AI 대학만 뉴럴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뇌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마인드 업로딩까지 할 수 있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걷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이 사람이 선점하겠다. 그 하이퍼루프 진공관을 만들어서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른 이동 수단을 해서 교통체증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포부들을 일론 머스크 때로는 뭐 허황된 꿈을 꾼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런 것들을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일론 머스크의 가장 저희들이 이제 배워야 할 점은 뭐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실행화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를 주의 깊게 보시고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비전과 여러분들이 일맥상통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식품의 미래. 이것도 환경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최대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많은 이제는 뭐 토양이 필요하지 않고 개발되었던 것 첫 번째가 곤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 곤충 생긴 게 좀 약간 혐오감이 있지만 지금은 제가 아는 주변에 식품 이렇게 곤충으로 식품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곤충 시장에 대한 유망함을 알고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단백질 섭취를 위한 곤충들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두 번째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이 컨자가 이제 밀을 생산하는 다년생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년하고 이제 수확하고 배고 이러는데 5년 동안 이 컨자는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년 동안 수확한다는 큰 매력은 뭐예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컨자를 많이 생산하고 다음은 식물성 고기. 이거는 콩이나 이제 두부로 만든 이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베지터리언 우리 채식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식물성 고기. 다음은 이제 바다에서 나는 조류죠. 미역 같은 거. 오메가3가 이제 풍부한 이런 미역 시장 같은 거. 그리고 배양육. 자, 5번. 배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배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소를 학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굉장히 좀 소를 좀 괴롭히면서 이제 한다라는 이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일부러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고기가 이제 배양육이 이제 탄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배양육이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대체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체육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소에서 세포를 채취합니다. 세포를 채취해서 이 근육 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6주 뒤에 추출한 줄기세포가 모여서 이 점점 커져서 이 패티 모양으로 2만여 개의 근섬유가 생기면서 이 햄버거의 패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은 땅에 적은 이 소로부터 채취한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이점. 그래서 물론 이제 가짜 고기냐 진짜 고기냐라고 하는 이슈들은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런 시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해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산업이 유망하다라고 하는 부분, 환경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메가트렌드랑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면인식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용하시잖아요.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홍채, 안면인식, 그리고 지문인식 이런 것처럼 안면인식 기술 가장 많이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에 벌써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90% 이상 일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오랫동안 이제 미제에 있던 사건들을 해결했던 계기들이 있어요. 뭐 콘서트장이라든가 화장실을 가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런 검거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안면 인식 시스템이
좋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면 인식 시스템, 중국계 굉장히 많았잖아요. 얼굴 인식 스티커 카메라 어플을 사용한 이제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안면 인식 기술이 독보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로봇의 발전이에요. 로봇 시장. 자, 이제 로봇이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돋움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벵갈루루에서 직접 서비스하고 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직접 메뉴도 선택할 수 있고 메뉴를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배민이라고 하죠. 로봇 레스토랑이 송파구에 이제 생겨가지고 주문도 할 수 있고 주문한 것을 직접 배달이 오는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우리 송파구에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은 가장 로봇 시장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 전통 의복을 입고 사무라이 복장하고 간단한 회화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가면 여러분들 다른 거 좋은 것도 있지만 로봇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 도쿄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의 종류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용 로봇과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인공 청소 로봇이 있고 애완용 로봇이 있잖아요. 이게 청소 로봇, 이것이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군사용 로봇이 있어요. 사람이 가기 전에 지뢰밭이나 이런 것들을 군사용 로봇, 무인 비행이 가서 정찰하거나 이런 분들이 전문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달이나 그리고 화성 이런 부분을 탐사하는 전문 탐사 로봇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능형 로봇의 6가지 여러분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로봇 시장의 제어 기술, 인지 기술, 소프트웨어는 이제 두뇌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동력원, 구조화 요소, 외부 물질 이런 부분들의 시장을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부분들의 기술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진로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뭐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일본에 가면 도쿄 로봇 레스토랑, 로봇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 번쯤 이곳을 방문해 보면 로봇 시장이 이렇게까지도 발전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5가지 메가 트렌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직업들을 미래에 선택을 할까 이제 고민해 보시고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바이오, 연결, 이렇게 안전 에너지, 놀이, 건강, 의식주, 디자인 이 카테고리를 9가지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기서 특별히 놀이라고 하는 부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차박 그리고 캠핑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아니면 혼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놀이에 있는 놀이와 결부된 이러한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드론 콘텐츠 전문가, 무슨 반려동물 훈련 상담사, 그리고 스포츠 심리 상담원, 디지털 큐레이터라고 하는 거 생소하죠.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이걸 직접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큐레이터, 설명해주고 이것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디지털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시장에서 에너지, 환경과 밀접한 에너지와 밀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에너지 기술자,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여기서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볼게요. 세상이 많이 더워지고 있고 온난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 이렇게 대처하는 이 전문가들이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의 역량들이 필요할까? 자, 첫 번째 수학 통계를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논리 분석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자연이 가까이 하는 자세, 이쪽에 흥미와 여러분들 적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한번 지금까지 메가 트렌드를 쭉 보는 직업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메가 트렌드 5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세상에 필요한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인재상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인재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에 영향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창업을 할 때 역량이 필요한 3가지 조건이었어요. 사회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 실행 계획. 이거는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학교에서 원하는 가장 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너 이 문제를 해결했니?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발생되면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난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있었고, 물론 실패한 것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녹여놓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과 함께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셜벤처 경영대회에서 직접 해보고 여기서 이제 일부 한 2~3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냈냐라고 하면 너 문제점이 뭐야? 그래서 심각한 청소년의 사회 문제, 기술 인터넷 중독이나 자살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가족 간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것이 제가 본 문제점이었어요. 그럼 너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해결 방법은 뭐니? 자, 기존의 상담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재미없어서 요리를 매개로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여기에 심리까지 이제 같이 들어간 거죠. 가족 간의 맞춤형 주치의를 제공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면서 그 가족 간의 소통과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주치의 개념으로 옆에서 바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이 주치의 개념. 또 3번째는 가족 개별적으로 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가족이 가진 성격이나 어떤 부분의 특징들을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진로 코칭을 제공하는 부분이었죠. 그럼 너 이 사업을 어떻게 너가 홍보할래? 요리심리 홍보, 간단하게 SNS나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창업 지원을 받아서 찾아가는 요리버스를 개조해가지고 50인승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버스에 거기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충주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2번째, 자, 이렇게 회원들을 유치해가지고 이 회원들이 가지고 우리가 고객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이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3번째는 회사 대 회사 연계해가지고 대기업들이나 스폰을 받거나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 이런 부분으로 해결 방안은 가족 소통. 이걸 하면 가족의 소통을 통해서 가족 갈등이 해결돼서 청소년 문제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우리 결과들이 도출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창업 경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을 때 이걸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구체화해서 페이퍼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간 과정들, 노력들을 여러분들 묻어나는 것을 굉장히 요즘 필요한 역량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실패도 상관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실행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필요한 인재가 사회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이렇게 좀 더 나아가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있으면 음악 한 2곡 정도 틀어놓으시고요. 내가 지내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일까요? 제 필요한 인재상 자유, 진실성, 책임감, 성공의 정의. 자, 어느 회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MS입니다. 자,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변에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창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자유와 책임감을 같이 굉장히 높이 거기서 인성적인 부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마지막 내가 회사에서 비록 일하지만 나만의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정의들이 있어야지 회사도 좋고 개인으로서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창업적인 마인드 저 창업 역량 3가지랑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성을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도 변하고 이렇게 인재상들이 필요한 인재들도 알아보고 했지만 정작 나는 어떤가요? 변화되려고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변화하고 싶은데 난 변화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양가 감정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난 예전이 편한데 아니야, 난 변화를 해야 돼.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찌 보면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장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변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 또한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10대인 여러분들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지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어른들보다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감정의 기복이 하루가 당해 때로는 이제 시간별로 감정의 기복이 높낮이가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진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 우리나라 굉장히 높죠. 전 세계적으로 높고 그리고 급증하는 20대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세상은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나는 제자리에 멈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정신질환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겠어요.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빠른 걸 할까 느린 걸 할까 나도 평생 교육원을 해서 이렇게 한번 빠르게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러 갈까 아니야. 나는 뭔가 느리고 학생들에게 치유하고 힐링해야 돼 라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정신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환경이 직면했어.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위협받는 상황이야. 그리고 심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심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 용어가 대두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통이 오거나 손에 땀이 나거나 시험 전날만 되면 갑자기 복통이 오거나 장염이 오는 친구도 있어요. 어지럼증이 있거나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불안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불안이 높은 나는 어떻게 돼요? 뭔가 나를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뭔가 대처하는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나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하지 않으려고 수동적으로 되겠죠. 과도한 보호로 나를 보호하거나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관된 태도를 보이잖아. 친구를 만나서 기분 좋게 막 재밌게 놀다가 아니야 나는 되지 않아.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뭔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나는 이렇게 못나는 놈이야. 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군가 나를 선택하게끔 유도하려고 하고 네가 나를 선택하게 이거 좀 결정해줘 라고 하는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혼돈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이 높은지 안 높은지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불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내가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장애 자기진단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서 정영돈 씨가 이제 불안장애로 잠시 방송을 쉰 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불안장애는 일상생활에서도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질까봐 라고 오는 불안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것이 정신장애로 왔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점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 과민 불안 초조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걱정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했다.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매우 초조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쉽게 화가 나거나 흥분한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자, 여러분들 전혀 없었다 0점. 그 일주일 이상 괴로웠다 2점. 그리고 며칠간 괴로웠다 1점.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매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다 3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0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메가트렌드,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발맞추어 변하지 못하는 나를 봤을 때 나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불안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불안을 우린 줄 수 있다. 그리고 불안을 알고 그 삶에 대한 열정을 높이는 자극이 필요하다. 열정을 높이는 자극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서 자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긍정정서 시간이거든요. 나는 과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를 어떻게 이겨낼까?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 주의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불안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불안감을 줄여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자, 긍정정서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글자를 조합해서 어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까요? 이걸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내가 나의 확신이 없거나 나에게 어떠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올바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시간 긍정정서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잘 인지하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 많이 하시죠? 학교나 이런 모습. 안녕, 평안할 안에, 평안할 영이거든요. 즉 하루 동안 평안하신가요? 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 행복하신가요? 하루 동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행복해? 너 지금 어떠니? 라고 하는 묻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긍정정서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자, 외부에서 자극이 와요. 누군가 와서 친구랑 뭐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눈에 말에 거슬리는 말을 해. 그러면 이 거슬리는 말이 자극이 와. 그러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것이 긍정적인 정서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이게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 정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감정을 얘기하는데, 자신에게 좋은 것이나 유익한 것을 판단했을 때 발생하는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갖게 되면 이런 효과도 생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피어난 인재상이에요. 인재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연하고 개방적이요. 이런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겠죠. 두 번째, 창의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몰입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서들이 높은 사람이 몰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 또한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몰입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해결돼야지 몰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가 높으니까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가 편할 수밖에 없죠. 이 긍정적인 정서가 높으니까 어때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진 않겠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기 전에 이제 몰입 퍼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거 원숭이 제가 얘기했네요. 자, 원숭이. 오늘 뭐 먹을까?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일단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면 기대에 부풀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감정의 시작인 거죠. 우리는 감정은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동물일까요? 꼬리를 막 흔드는 동물 같아요. 다리는 굉장히 단단한 다리인 것 같고 뭔가 뿔이 있어요. 코뿔소입니다. 자, 코뿔소 뒤에 한번 보시면 코뿔소가 오줌을 싸고 있어요. 오줌에 앉아있는 한 백로 같은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러 똥 밟았다 생각할 정도 굉장히 나의 일진이 안 좋은 날이 있죠. 그런 날은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고 그 감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자, 이 동물은 뭘까요? 자, 부엉이 닮은 동물. 자, 이 동물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때요? 다가가기 쉽고 굉장히 손으로 만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긍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 내 주위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부정적인 얼굴하고 굳어있는 표정을 하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런 부분 주변에 많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부정정서를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바로 저예요. 자, 여러분들 1% 강사와 함께 여러분들 긍정정서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피자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여러분들 긍정정서를 높이기 위해서 8가지 여러분들의 감정을 알아보기 전에 사람은, 우리 한국인의 사람은 유쾌한 감정과 불쾌한 감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럼 우리의 감정의 단어가 몇 개일까요? 무려 434개가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데 중복된 이런 감정들을 연세대 교수님께서 434개로 분류해 놨어요. 자, 그래서 유쾌한 감정을 우리는 뭐 홀가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니다, 불쾌한 감정은 참담하다, 이 감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쾌한 감정을 70%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쾌한 감정은 30%.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쾌한 감정을 유쾌한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변에 어때요? 자,
자, 굳어진 얼굴을 하거나 분개하거나 분노하고 흥분하는 사람은 왜 얼굴이 많나요? 아니면 만족과 즐거움, 기쁨, 뭔가 웃는 사람들이 많나요? 과연 그리고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감정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나의 얼굴에 가면은 어떤 감정을 쓰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정서의 인식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핵심이거든요. 나의 감정을 모르는 순간 상대방도 내가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대인관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어떤 감정이 많이 들었는지 한번 친구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어머니도 상관없고 친구도 상관없어요. 저는 자부심, 감사, 불안, 흥미, 짜증, 근심, 낙담 이런 감정들을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작년 6월 달에 제가 강원도 횡성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거기서 횡성 한우를 키우세요. 횡성 한우를 키우시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서 이제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소 먹는 게 바로 지푸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볏짚. 이 볏짚을 어떻게 값싸게 인터넷으로 뒤져서 아는 분 이렇게 수소문해서 제가 값싸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수금을 입금하라고 해서 선수금을 입금했어요. 근데 선수금을 입금했는데 여기서 업체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입금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 대표가 잠수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담하고 근심하고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어떻게 선수금을 내릴 수 있냐 꾸지람을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경찰에 신고도 하고 했지만 아직 이제 답이 없었지만 얼마 전에 2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대표인 사람이 도망갔지만 거기 볏짚을 작업하는 작업반장님이 연락이 와서 당신에게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 본 만큼 입금해서 이것을 진정서를 내서 고소를 취하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저희에 대한 또 자부심이 또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시고 하루 동안 내가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그 감정들을 명확하게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을 정확하게 작성한 후에 옆에 있는 친구와 또 아니면 선생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 시간들이 좀 없긴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에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일회성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은 떠오를 수가 있어서 추억을 소환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딸아이가 7살 때 처음으로 글씨를 써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을 연지라고 하는 딸아이가 써서 직접 그림까지 그려서 정성스럽게 저에게 전달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딸을 잘 키운 것 같다 보람도 느낀 하루였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이 아빠가 좋아하는 걸 보고 어떻겠어요? 그 다음날 또 써주고 싶나 봐요. 또 써줘서 아빠 사랑해요. 그 다음날 또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해서 물론 이제 첫 번째 그 감정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아빠 사랑해라고 이 작은 편지를 소개할 때마다 그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정, 좋은 감정들 나눠주는 추억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게 팁입니다. 두 번째는 제 아들이에요. 재영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제가 한 3박 4일 동안 캠핑, 창업 캠프를 할 때 이 아들이 소똥 냄새가 난다고 안 도와주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이제는 하고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나와가지고 도와주는 장면을 영상으로 이제 아내가 보내줬는데 이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저에게 똑같은 감정이 딸아이에 느꼈던 감정이 느껴서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딸아이가, 이 아들이 볏짚을 이렇게 옮기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7살 아이가 한다는 게. 이 구루마를 직접 운전 처음 한 거거든요. 처음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좀 잘 하더라고요. 여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가지고 딸아이가 우리 아들이 조정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소들이 너도나도 이제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볏짚을 직접 주고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거요.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키우고 딸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감정들을, 좋은 감정들을 꺼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긍정 정서를 매일매일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좋은 것을 많이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의 추억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면, 뭐 남자 배우 순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이게 우리 물론 이제 청소년 여학생들이긴 하겠지만 박혜진 배우, 그리고 4위는 이종석, 3위는 이민성, 2위는 누구겠어요? 송중기, 1위는 김수현. 자, 여학생들이 이 사진만 보여줘도 굉장히 해맑게 표정을 보이면서 뭔가 만족하는 표정들을 많이 짓더라고요. 물론 남학생들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다면 감정의 일회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책을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겠어요.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추억을 소환하기, 좋은 감정이 있다.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야 이 좋은 감정을 여러분 잘 만들었을 때 각성이 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감정, 유쾌한 감정과 높은 각성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려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서 인식이 내 감정을 명확하게 했을 때 자기 이해가 되니까 자기 확신이 되는 순간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변화의 의지에 여러분들 불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긍정 정서를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고 이 정서의 인식에 대한 명확성을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어떤 감정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 캐럴 드웨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변화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여러분들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 마인드셋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화에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마인드셋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인드셋.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고 하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배우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지요? 저도 이게 마인드셋을 해보면서 제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저 또한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나온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편인가? 아니면 변화를 피하는 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캐럴 드웨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아끼는 수업, 선생님도 좋아하고 교수님도 좋아하는 수업에 내가 열심히 했어.
네, 시험을 보고 평가를 마치고 중간고사 시험지 결과지를 교수님이 이렇게 쫙 나눠주고 있어요. 당신의 점수가 A, B, C, D, E, F 중에 C 플러스가 나왔어요. 굉장히 실망한 점수겠죠. C니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차해둔 차에 뭐가 있어? 주차 딱지가 탁 붙어 있는 거예요. 4만원짜리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너무 울적했는데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하소연하고 나 이런 일도 있었어 얘기했는데 친구는 야야 나 바쁜데 이따가 전화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드시죠? 어떻게 행동할까요? 망했다. 내 인생 정말 꽝이야. 어떻게 행동할까요? 도망가고 싶어. 숨고 싶어. 이렇게 행동할 거야? 아니면 뭐 별거 아니야.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 들까요? 아니,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나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사건으로 평가를 받았다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죠. 패배자라는 생각하고 난 망했다. 난 가치 없다. 난 거부당했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는 어떻겠어요? 비참하다. 아까 불쾌라고 하는 감정들이 아주 풍족하게 가질 수밖에 없죠. 운이 나쁜 사람 날 망치려고 날 좋아하지 않아. 불공평해. 노력은 쓸모없어. 역겹고 난 멍청해.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박사를 가려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니까 나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고정 마인드셋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감정들 이런 느낌들이 많았구나.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려고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무기력한 사람은 울기만 하겠죠. 근데 울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울거나 그냥 먹는 사람은 폭식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다행이지만 어떻게 해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거나 부셔요. 아까 이제 불안장애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불안장애가 증폭이 되겠죠. 이러면 사회적 문제가 발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시험을 못 본 게 아니야. 퍼즐 하나만 포기하면 그냥 큰 문제 없어요. 시험 그냥 못 본 거 그냥 피해가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쌓이고 하면 내가 미래를 중요하게 결정하는 순간 그래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냥 아무데나 가지라고 해서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 최양목이 홍콩대학에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교재도 영어고 우리 친구들도 다 영어로 하고 시험도 영어예요. 난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데 유창한 척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 학교에서는 영어 향상을 위해서 특별 강좌를 개설해서 한다면 나의 선택은 어떻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 영어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이 변화의 태도에 있어서 내 재능과 능력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기적으로 자신의 학교에서 이런 총체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위험을 고정 마인드셋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의 패배자는 영원한 패배자라는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노력도 하지 않죠. 재능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척하죠. 이러면 이제 발전과 성장을 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해요.
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사람은 어때요? 재능과 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배움 자체가 이런 어떤 과정이에요. 학생들의 기회를 잡으려고 학생들이 노력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실패는 나에게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 에디슨의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결과 실패는 동력의 원인으로 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의 재능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결국 성공했죠. 이것이 이제 마인드셋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변화에 재능과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능과 능력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 난 영원한 패배자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태도에 있는 이 변화의 태도에 선택에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마인드셋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 2, 3, 4번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나는 1, 2, 3, 4번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내 지능은 아주 근본적인 것을 거의 변하기 어렵다. 두 번째,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 있지만 지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3번, 지능 수준에 상관없이 언제든 상당한 발전이 가능하다. 4번, 언제나 내 지능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은 몇 번 선택하셨나요? 자, 1번과 2번을 선택하신 친구들은 고정 마인드셋. 자, 3번과 4번을 선택하신 친구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특정 부류의 사람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두 번째,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3번,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4번,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선택해보세요. 선택하셨죠? 자, 1번과 3번을 선택하신 분은 고정 마인드셋, 2번과 4번을 선택하신 분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아, 내가 성장 마인드셋을 선택해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태도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장과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끝맺음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한다는 태도, 자질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태도가 얼마나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그럼으로써 당신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될지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선택, 태도의 변화 두 가지, 긍정 정서와 여러분들 마인드셋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동기를 잔뜩 부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태도에 내가 어떤 부분에 인지를 하고 있는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열심히 듣고 설문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긍정정서, 마인드셋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창동 청소년 센터에서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 선물도 타갈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1% 강사 최영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